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양시장 모두 추가로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 2,350선, 코스닥은 750선을 모두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고 특히나 요즘에는 이 코스닥이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에는 반등세 나올 수 있을지 추이를 살펴보면서 오늘장 내일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장민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요. 장 기자, 이 소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460원 높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치면 201만 580원으로 올해보다 9만 6천 원이 오릅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건 최근 10년 동안 2014년을 제외하고 처음인데요. 하지만 8차례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통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진행되는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최종 중재안으로 내세워서 찬반 표결에 붙였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중에서 민주노총 소속 4명의 위원과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만을 밝히고 퇴장했습니다. 다만 사용자위원의 경우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서 투표에는 참여할 기권표가 됐고요. 이에 따라 남은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만 찬반 투표에 들어갔고 총 투표수 23표 중 찬성 12표로 가결됐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정해지면서 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00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도 일단 달성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업계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로 결정한 것은 최근 고물가 상황과 경기 둔화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지난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이 5년이 지난 새 정부에 들어서도 달성되지 못하고 앞으로 생활물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영계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짊어진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적잖이 올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됐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로 기록된 5%는 올해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2018년 16.4%, 2019년 10.9%에는 못 미치지만 2020년 2.9%, 작년 1.5%와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9,160원으로 2,690원 올랐는데요.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7.2%였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7.2% 올린 것으로 가정하면 올해 9,160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9,620원이라는 금액과 5% 인상률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주장한 수준과는 모두 거리가 먼데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날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080원, 9,33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에 캐스팅 보더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생활고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의 상황을 놓고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최저임금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이 국내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는 늘었지만 이 소비는 소폭 줄었다는 지표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월에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는 반등했으나 소비는 소폭 줄었는데요. 생산 소비 투자가 트리플 감소를 보였던 4월보다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다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30일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7.1로 전월보다 0.8% 증가했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3월 늘었다가 4월 꺾였고 5월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줄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서비스업이 1.1% 늘었고 전 산업 생산을 주도했는데요.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도 0.1% 늘어 전월 감소 부분을 일부 회복했고 기계장비, 의약품, 자동차 등 생산이 늘었습니다. 다만 전자부품 생산은 13.8% 줄었는데요. 고물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OLED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네, 이 생산과 투자, 소비를 모두 또 감소를 보였던 지난달 대비해서는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인 모습인데요. 투자와 소비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 투자가 13%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3월, 4월까지 석 달간 이어진 감소세를 증가로 전환한 건데요. 여운선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은 그동안 투자 수요가 있었는데도 부품 조달 문제 등으로 반도체 장비 생산에 차질을 빚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투자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비 판매액 지수는 5월 119.6으로 전월보다 0.1% 줄었습니다. 소비는 3월에 이어 4월, 5월까지 감소했습니다. 석 달 연속 소비 감소세는 2020년 1월에서 3월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통계청은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를 합친 전체 소비는 개선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의약품과 가정 내 식료품 등 재화 소비가 줄어든 대신 외식, 숙박, 예술, 스포츠 등 서비스 소비는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5월의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전월세 거래에서 특히 또 월세 비중이 한 달째 좀 급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인데요. 이 자세한 배경 어떻게 된 건지 전해주시죠. 네, 오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에 전국 전월세 거래는 40만 3,036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59.9%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을 크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에 50.4%를 기록해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무려 10%포인트 가깝게 뛰었습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재작년 7월 29일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도 일사 처리했습니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잠겼고 집주인들은 4년치 보증금을 한 번에 올려받으려고 하면서 전세값이 크게 올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6월 전월세 신고가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오피스텔과 원룸, 준주택의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월세 비중이 확대된 원인으로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미분양 물량은 좀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0.7% 증가한 20만 7,475호로 파악됐는데요. 수도권 미분양은 3,563건으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고 지방은 2만 3,812호로 1.6% 줄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688호로 전월에 2배 육박하는 수준으로 미분양이 늘었는데요. 경기는 2,449호로 14.1% 증가했고 인천은 전월 대비 8.2% 줄었습니다. 한편 새 정부 들어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거래량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5월의 전국 주택 매매량은 6만 3,200건으로 전월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5.2% 감소한 것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664건으로 전월 대비 25.2%, 경기는 1만 3,890건으로 4.7%, 인천도 20.1% 각각 증가했습니다. 작년 4월과 비교하면 서울은 41.7% 감소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49.8%, 40.6% 줄었습니다. 지방은 3만 6천 건으로 전월 대비 5.2% 늘었고 작년 동월 대비로는 26.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의 장민선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혼조 마감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부진했고 또 파월을 비롯한 중앙은행 총재들의 인플레 통제에 대한 자신감이 다소 위축이 된 듯한 모습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풀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들도 같은 이유로 다소 부진한 모습인데요. 다만 중국 증시만이 오늘 제조업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반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결국 2,350포인트 이탈을 한 모습이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선주들의 강세, 반면에 화장품주, 의류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전장 대비 낙폭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게임주 같은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계열사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죠. 매도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4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620억 원, 외국인은 2천억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호황을 맞이했다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LNG선 선박 발주가 급등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조선해용 시황 분석기관인 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20일까지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이 총 94척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여기에 20일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LNG선 14척까지 합치게 된다면 전 세계 총 상반기 발주된 LNG선이 최소 108척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조선 3사는 내년도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은 5% 가까운 상승,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유주들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죠. 정유주들은 수익 지표가 되는 이 정제 마진이 초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다시 한번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 초유가로 인해서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이 횡재세 논의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휘발유 재고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전일 유가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3.75%, S-오일도 3%대, SK이노베이션 우선주까지도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다소 부진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에 물가 상승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감에 과도한 임금 상승을 주의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다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임금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네이버와 카카오도 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저조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옴니 시스템은 5거래 연속 상승을 이어나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11개국에 수출이 된다는 소식에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화승 코퍼레이션은 자회사 흡수합병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TNR 바이오팹은 3D 바이오 프린팅 전문 업체인데요. 역부나 줄기세포를 활용한 심장질환 세로 치료제가 일본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이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다소 아쉬운 2분기 실적 전망에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서치 플랫폼 부분에서는 매출이 전분기보다 좋을지언정 광고 수요 회복이 생각보다 느리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04% 내린 24만 1,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A스토리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빅마우스 등 관련 수익이 2분기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방영 시점부터는 웹툰 등 부가 판권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6%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18,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해명 공시까지 내놓았지만 주가는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5% 가까운 하락폭이 보여지고 있고요. 37만 2,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 어떻습니까? 흐름 봤을 때는 오늘은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는 것보다도 오늘 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약간의 대형주 위주로의 좀 매수 관점, 저가 매수 관점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눈에 띄는 그 종목이 첫 번째로 이제 기관이 지금 집중적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 바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2분기 영업이익의 2분기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높아지면서 동반 어떤 순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2분기 영업이익 한 270억 이상이 그 이상을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작 방영 편수는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지만 우선 디즈니 플러스의 구작이 어떻게 올라오면서 수익성 향상이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번 분기부터 디즈니 플러스가 새로운 판매 채널을 되면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그 전에 작품들에 대한 수요 부분이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이익 부분,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높아지면서 매수가 이루어진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관이 또 사는 종목이죠. 바로 이제 K옥션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장한 이후에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는 좀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K옥션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에 대한 경매에 대한 K오피스의 이런 종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히 이제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1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 1위에 대한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봤을 때도 자회사를 통한 해외 미술품에 대한 구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K옥션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기관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 조선주들이 좋았죠. 근데 유독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현금 흐름을 봐도 조선사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대미포조선은
뭐 LNG선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PC선이 가장 주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PC선 같은 경우에 이 다른 선보다도 이 제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고 이 부분이 실적에 잡히는 부분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미포조선의 여러 가지 재무 구조상 그리고 PC선에 대한 어떤 수익 구조로 봤을 때도 저는 현대미포조선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뭐 상반기 때 어떤 조선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이 작년 말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현대미포조선, 뭐 삼성중공업, 오늘 삼성중공업도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미포조선은 목표가는 10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세계 최초로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GAA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반을 초도 양산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과연 TSMC를 좀 추격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번 행보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뭐 삼성전자가 뭐 세계 최초로 해서 3나노 공정에 대한 그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초도 생산을 했다라는 게 아마 시장에서 가장 큰 뭐 이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3나노 공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회로 폭을 3나노로 하는 그런 이제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3나노 공정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공정이다 보니까 아직 TSMC 같은 경우도 3나노 공정은 아직 그 개발을 못하고 양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에 비해서 뭐 삼성전자가 좀 더 높은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세 공정을 이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세 공정이 될수록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회로를 집접도가 높아지고요. 성능이 이를 통해서 성능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저전력 소비의 칩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3나노 칩의 이제 첫 고객은 이제 중국의 이제 AC가 업체인 이제 판세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암호화폐 채굴용 반도체 생산이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뭐 아직 뭐 대규모 양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양산을 하기 위한 뭐 상용화 단계, 첫 단계다라는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 이번에 이제 GAA 기술을 통해서 이제 3나노의 공정을 이제 양산에 들어가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TSMC와의 이제 추격의 발판을 갖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와 TSMC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뭐 TSMC 같은 경우는 53%가 좀 넘는 그런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16%대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렇게 이제 초미세 공정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TSMC와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관련돼서 지금 대형 고객사를 이제 수주를 하는 게 가장 큰 이제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퀄컴 같은 경우도 일부 칩을 3나노 칩으로 뭐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좀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3나노 과정이 처음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이 3나노 공정에 대한 안정성과 그다음에 수율 향상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이나 이럴 때 중요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 이 삼성전자가 도입한 3나노 공정은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로 또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다만에 이 TSMC도 올 하반기 핀팻 기반의 3나노 반도체를 양상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곳의 제조 환경 변화도 좀 두 기업의 실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또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GAA 관련 기술이 아마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기술은 가장 앞서
앞서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초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이제 우수한 칩 성능과 그다음에 저전력 칩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된 기술을 이제 실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게 그동안 이제 문제였었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걸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3나노 칩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TSMC는 GAA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핀팻을 이용한 그 기술을 통해서 3나노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양사가 다른 이제 그 기술을 통해서 3나노 과정을 지금 공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어떤 공정이 더 이제 초미세 공정에 더 적합한지를 아마 뭐 대형 이제 수요 업체들이 판단을 하고 주문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그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3나노에서는 기존의 피펫 구조를 사용을 하지만 2나노대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도 GAA 기술을 통해서 2나노대 기술 그 칩 생산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향후에는 아마 GAA 기술로 아마 전체적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가 TSMC에 이제 고객들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형 수요처를 빨리 확보해서 시장에 이 GAA 기술에 대한 믿음을 빨리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GAA 기술이 안정성이나 수율이 뭐 불안하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삼성전자 좀 돌아설 수 있는 삼성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TSMC가 과연 3나노 칩을 얼마나 빨리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느냐도 아마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이 GAA 기술로 이용해서 안정성과 좀 수율을 확보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대형 수입처의 확보가 또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에 오늘과 이와 같은 소식 속에 호재성 기사가 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매도 영향 때문일까요? 주가 약세 흐름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뭐 일단 3나노 관련된 그 기술 자체가 뭐 상당히 좋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뭐 특히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 평가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기술 외에도 이제 시장 외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하게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약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저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미국의 이제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출시를 했습니다. 향후에 경기 둔화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이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전부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전일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런 여파가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식을 지금 매도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 3나노 공정에 대한 이제 조심스러운 접근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GAA 기술 자체가 뭐 최초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얼마만큼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그다음에 수율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는 관망을 하면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형 수요처가 확보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수요처가 확보될 때까지 이런 관망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뭐 일단 오늘 뉴욕 장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보면 내일 새벽 한 5시 정도에 아마 좀 넘어서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국내 기업체보다 이제 1개월 먼저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로미터 역할을 좀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의 이제 증권사들의 이제 분석 자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실적은 조금 더 부진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2분기 내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 제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이제 봉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실적 부진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원인, 그러니까 전망이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향후에 회사에서 바라는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마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가이던스가 하반기 이후에 계속 조금 반도체 시장이 뭐 축소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장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아마 조금 약세를 면치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GA 기술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오늘 저녁에 발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 가온칩스와 3S 등 이번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공정 관련주로 얽히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좀 주목받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었는데요. 다만에 이 하반기 IT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가온 시스템이나 3S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펜리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파운드리 회사에 이제 주면 그걸 이제 제작을 해줬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세화 공정이 진행될수록 단순하게 그 설계도만 갖고 파운드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조율 과정을 하는 회사들이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파운드리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특히 미세화가 되면서 관련된 중요성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3나노 칩을 개발을 하면서 이런 이제 디자인 솔루션 회사들의 향후에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에 대한 이제 하반기 특히 IT 관련돼서 조금 이제 경기 둔화에 따른 이제 업황 자체가 좀 불투명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서는 여전히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해도 이게 단목에 해결이 될 만큼의 그런 경기 침체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해도 반도체에 대한 수급은 나는 여전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업체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영향은 좀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온 칩스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세 공정에 따른 이제 디자인 솔루션 기업의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 파운드리 회사 사업부와 상당히 이제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다양한 선폭의 반도체 개발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는 이제 5나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5나노니까 5나노에서부터 이제 180나노까지 제품들의 이제 디자인 솔루션을 지금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3나노가 출시가 되면서 3나노 관련된 제품도 이제 디자인 그러니까 관련된 반도체 개발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향후의 실적도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삼성전자를 두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2분기 실적이 아마 다음 주 중에 아마 잠정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실적은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도 분기 실적이 77조 3천억으로 해서 작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4조 9천억으로 원으로 이제 작년보다 18%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계속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 시황이 하반기에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부분 우려감도 계속 지금 시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M&A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아마 주가의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원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현 수준에서 아마 박스권 내에서 등락이 거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은 뭐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뭐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닝을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그런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삼성전자 3나노 반도체 양산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인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7월에 FOMC에서 이 금리 인상폭이 6월과 같은 0.75% 인상일지 아니면 0.5% 인상일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희망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그 밤에 그 FOMC의 그 금리 인상 폭이라든지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코어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달과 비슷한 4.8% 전후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FRB의 장기 물가 목표죠. 2%를 크게 웃돌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7월 FOMC에서는 0.75%, 연말까지는 3.5%의 금리 인상 기조에는 뭐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금리에 민감한 주택시장이라든지 기업의 설비 투자가 모두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7월 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주시장에서는 그동안에 금기시됐던 경기 후퇴라는 단어를 자주 듣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6월 22일에 파월 의장은 미 의회 증언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죠. 급속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한층 빨라질 시에 이 하반기 미국의 경기 하락세가 더욱 강해진다는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순환, 그러니까 경기 확장이냐 수축이냐 침체냐를 결정하는 것은 뭐 연준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미 민간 경제학자들이 결정을 사후에 내리게 되는데요. 과거 경험상 금리가 지금처럼 급상승하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모두 한쪽 방향을 가리킬 때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퇴 확률에 진입할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30%대까지 끌어올린 상황이고요. 게다가 FRB 내 그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카일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경기 후퇴 확률은 50% 이상이다. 2년 이내는 70%가 된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750명의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 보드죠. 전미 산업 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반 이내 미국 경기가 후퇴 국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60%, 이미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들은 이미 15%가 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문율이 있는데요. 경기 후퇴, 리세션이라는 말 자체를 불긴한 단어이기 때문에 말 자체 꺼내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대신 R월드라고 해서 리세션 월드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지금 부쩍 구글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 경기 후퇴 우려가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이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한 4일간 원화 환율이 조금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다시 1,300원대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계속 싸워야 된다는 최우선 물가 안정 목표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이후에도 달러 강세 흐름은 전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물가를 잡을 때까지 달러 강세를 계속 용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외환 시장의 투기꾼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원엔 매도 달러 매수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외환 시장에 한국은행이 개입하면 되긴 하지만 미국의 지지를 못 받는 상태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외환 시장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하반기 환율 조작국 명단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단독으로 외환 시장 개입만으로는 원화 약세를 막는 효과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달러 강세 용인 자세를 분명히 한다면 아시아 신흥국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자본 이탈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면서 아시아 금융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커질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외환 당국의 원화 개입에도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자도 1,300원으로 시작했던 원화였습니다. 이 추세라면 1,35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원달러 환율은 방향과 속도가 모두 양국의 금리 차례든지 그리고 유동성, 구매력 평가라고 하는 양과 질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통화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연말이면은 미국의 FF 금리는 3.5%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가 1%포인트 정도 차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드 커브 확대가 바로 원화 약세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문제는 환율 절하 속도가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돈의 증가량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과 이후를 보면은 50% 늘어난 6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는 미국이 7월부터 8월에는 475억 달러 양적 긴축이 들어가고요. 9월 이후에는 950억 달러의 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 절상 압력은 더 커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구매 평가로 보면은 미국의 물가는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고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하락 구조에 들어서게 되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에 원화 약세는 좀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기에 아시아 신흥국의 통화 위기가 찾아온다면 블랙스완이라든지 회색 코뿔소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원화 환율도 1,400원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한동안은 원화 약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1,4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이 원화 절하의 원인을 자본 유출로 보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국민연금의 이 해외 투자를 콕 집기도 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분석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 규모만 1,000조 원 정도가 되고요. 매년 120조 원씩 증가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만 600억 달러의 해외 자산이 늘어난 3,300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아무래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비중이 35%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서 계속 증가하면서 원화 약세 흐름을 부추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점은 국내 은행이라든지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권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만 8,346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10억 이상의 우리나라의 그 고액 연금자들 같은 경우에는 770조 원 정도를 은행이 예측을 하는데 1년 사이에 92조가 쌓이다 보니까 해외 투자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120억 달러 이상을 해외 자산을 순매수했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원화 절상 압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유독 한국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배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의 과도한 매도세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 증시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 9배. 그리고 그 주가 순자산 비율이 PBR이라고 하는데 0.8배까지 떨어졌는데요. 경험상 보면은 투자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외국인들이 그 6월달 들어서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의 스트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세계 질서의 그 패러다임이 가장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과거 전 세계를 보면은 80년 주기로 이런 혼란과 패권 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1780년대에는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고요. 80년 뒤인 1860년대는 독일 전쟁,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 또 이탈리아 통일이 있었고, 다시 80년이 지난 1940년도에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2020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질투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지정학적 위험을 통해서 동북아의 그 위험 자산이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를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둘러서 경기나 물가, 환율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불확실성한 면이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를 빨리 잡는 게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는 주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물가를 좀 잡는 것이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5월에 국내 생산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0.5% 상승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6%에 돌파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최고치고요. 또한 생산자 물가 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는 6%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돌파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의 절반 이상이 기름값이라든지 전월세가 차지합니다. 임대차 3법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7월 달부터는 전세 대란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고요.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국제 유가라든지 곡물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이후에 물가 오름세는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7월 에는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시장도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좀 경기 후퇴를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기 후퇴를 피할 수 없다면 경기 후퇴 국면 또는 경기 침체 기간에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좋은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네, 슈로더가 이와 관련돼서 MSCI 인덱스를 가지고 경기 후퇴 국면에 어떤 주식 스타일이 좋은지를 분석하는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경기 감속 국면,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하락 국면에 들어갈 경우에는 물가도 상승하고 금리가 또 인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는 피하고 방어적인 주식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타가 1보다 작은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베타가 1보다 작은 종목이라는 것은 금리나 환율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주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식음료라든지 통신산업, 자산주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뒤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찾아올 때에는 가치주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고배당주라든지 저변동성을 갖고 있는 종목, 그리고 ROE나 순이익이 증가하는 종목, 소위 말해서 고퀄리티 종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너지 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경기 후퇴 국면에는 꼭 피해야 될 그 주식은 단연코 소형주인데요. 대형주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고스란히 이익률 감소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경기 후퇴기마다 투자 성과는 달랐지만 명확하게 가치주에 비해서는 투자 성과가 상당히 뒤처졌다는 점에서 가치주에 좀 더 분명한 좀 그 투자 비중을 좀 높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보여지고요. 방어적인 그 주식 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한 그 가치주에 대한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작업들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